네,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월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몇 번 카메라예요? 1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의 남자 네. 윤희석 국민의힘 선희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시죠. 네. 저희 카메라 구도상 원래 이렇게 항상 윤희석 선배님하고는 형님하고는 이렇게 항상 옆에 딱 붙어 앉아 거의 뭐 있는데, 이수준이지. 있는데 저희가 스튜디오를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었는데 좀 다른 곳에서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공간이 안 나와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앉을 수 없는 구도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마음이야 뭐 여기 손 한번 잡고 시작하고 이렇게 차요. 네? 손이 왜 이렇게 차? 원래 따뜻한데 오늘 좀 뭐 체했나? 뭐. 체했어? 네. 뭘 보고 체했나? 먹은 건 없는데 뭐 좀 그냥 그래요. 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오늘까지만 날씨가 좀 춥고 좀 춥네요. 오후부터는 날씨가 괜찮아진다니까요.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자, 15,000명에서 2만 명이 참석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 그렇게 봤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매우 후끈후끈했다. 자, 이렇게 저도 영상을 통해서 쭉 봤습니다. 자, 현장 분위기 직접 가셨으니까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저는 어제 앉아서 안 보고 쭉 안쪽 돌면서 뒤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시나 이런 걸 봤어요. 이게 체육관이라 함성이 막 울려서 막 웅장한 효과가 나잖아요. 꼭 그것만 보면 좀 그래서 다 봤는데 좋았습니다. 좀 행사가 길어져서 나중에 좀 뭐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뭐 그런 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 엄청났어요. 처음에 그리고 확실하게 다 채우셨고 그랬습니다. 바깥에도 좀 많이 계셨고 현장에서 표를 못 사가지고 못 들어오신 분도 있었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구성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구성?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구성이 어떻게 됐었는지 처음에 한 대표 나와서 이제 쫙 나와서 들어오는 장면이 사실은 그게 하이라이트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앉아서 본인 얘기 이제 과거 얘기부터 쭉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런 얘기들 쭉 했고 중간에 좀 일어나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조갑재 대표와의 어떤 1대1 대담도 있었고 언더 73 그분들과 대화도 있었고 언더 73 그리고 청년분들 올라와서 또 얘기한 거 있었고 중간중간 좀 행사 중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중간에 뮤지컬 그래 삽입된 노래 같이 부르는 순서도 있고 중간중간 그런 것도 좀 섞었어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섞고 해서 시간이 3시간 했죠. 3시간. 예. 3시간. 3시간 동안 원래 2시간 반 정도 예상됐었는데 좀 길어졌군요. 길어졌군요. 자, 어제 토크 콘서트에서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다. 그냥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을 소개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여러 못 볼 꼴을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다. 요게 맨 처음에 얘기한 그 얘기죠? 이게 제명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다는 얘기가 항상 한 대표가 본인 소개할 때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한동훈입니다 이랬거든요. 그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동훈이라고 얘기했고 제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섰다. 그 얘기는 당연히 밝혀야 될 얘기였죠. 자, 어제 조갑재 대표와 1대1 대담이라고 하죠.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요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가수 전영록 씨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전영록 씨 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갑재 대표께서 아마 제가 45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전영록 씨가
저 초등학교 때 인기 많았으니까. 인기 저도 인기 예.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뭐 종이학 뭐 이런 쪽 있으니까. 뭐. 그다음에 80년대 초반이거든요. 불티. 그렇지. 뭐 잘 아시네. 잘 알죠. 전 저녁놀 뭐 이런 거. 그 중학교 때 엄청 예, 인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그 전. 또라이라는 영화 도라이지 도라이. 도라이. 또라이가 아니고 도라이. 돌아이 예. 시리즈. 그래서 맞아요. 아마 조갑재 대표가 좋아하시던 가수였나 봐요. 종합 엔터테인먼트였죠. 종합 그쵸. 엔터테이너. 영화 배우도 하고. 그 당시로 보면 진짜 종합 그쵸. 엔터테이너죠. 예. 그분 부모님이 영화 배우 뭐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뭔가 해서 아마 안경을 검정 뿔테 전영록 씨가 그런 걸 썼고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솔직히 싱크로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전영록 그래서 다른 그 뭐죠? 다른 연예인들이 또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게 했다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했는데. 그거야 뭐. 아니 그냥 그 제 생각이니까. 그거야 뭐.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뭘 이것을 뭐 예. 비판하거나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다른 연예인 진짜 누구 닮은 거지? 예? 누구 닮은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예. 근데 어제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예.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그 CBS 박성태의 그 뉴스쇼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을 한 건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김옥균 프로젝트를 다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저께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신동욱 전 최고위원이 그 부분은 조금 그래서 좀 반박을 좀 했습니다. 반박을 좀 했어요. 김옥균 프로젝트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평가하고 싶지가 않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큰 뭐 문제점이 아마 그런 프레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검사가 있을 때 모든 정치적 사안을 상당히 프레임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당시에 원내대표 수석 대변인이었는데 갈등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거를 중재하려고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렇게 등등등 했었는데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계속 발동되고 해왔던 부분이라고는 본인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와서 또 그게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럼 장동혁 대표는 김옥균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됐다는 의미냐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 어떻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신동욱 최고는 본인의 정치를 하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지도부 입장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뭐 검사 생활, 뭐 프레임 잡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나 싶고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명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24년도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나왔던 얘기고 그것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제명된 상황이라면 그 프로젝트와 빗대 보면 그 프로젝트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완료한 분은 누구냐 그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서로의 정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정치, 서로의 그렇죠. 정치. 어차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치적으로 상대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셨네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제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했을 것인데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가족들이 일부 그 글을 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SBS 라디오였었나요? 방송이었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수준의 사과라고 보면 되는 거죠. 똑같죠. 예. 그날이 12월 30날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 화요일 날. 다음 순서가 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직전에 당무감사위 그 자료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실려나 했더니 그 얘기를 한 거고 오늘 어제 또 반복을 한 거죠. 반복을 한 것이고. 자, 그리고 어제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 가지로 가장 궁금했던 점들은 뭐 어제 저희가 윤 대변인하고 말씀하면서도 야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 얘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음 질문 안 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였죠? 뭐 출마 어디서 하느냐 뭐 이런 그거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질문을 안 하고 오늘도 뭐 한 5분 전화 왔어 아침에. 맞죠. 다음에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할 수밖에 할 없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질문 안 할게요. 저는 질문 안 할 생각인데 근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친한계 인사 관계자라고 하면서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면서 익명으로 나왔어요? 네, 익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영남일보에 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저한테.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인터뷰에서 한 친한계 의원이 영남일보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나가 이길 곳은 대구 수성갑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정치 시그널에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언급을 하면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게 좀 수성갑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구시장 경선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장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달성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윤재욱 의원 등등 치열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뭐 출마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는 강찬우 논설위원의 얘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부의장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수성갑에서 출마를 해서 주호영 전 의장의 또 물밑 지원을 받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건 그분의 생각인데, 자 수성갑 대구 출마 가능성 얼마나 크게 보십니까? 주호영 의원이 경선을 이겨야죠. 근데 그거를 지원을 해 좀 도와주고 지원 여부를 떠나서 거기가 비어야 여길 나가는 거잖아요. 도와줘야 이긴다는 그 논리입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의 논리는. 그러니까 여길 나가기 위해서 그분을 도와서 그분이 이기게 한 다음에 거길 나가라고.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강찬호 논설위원이 오늘 정치 시그널에서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게 실현되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한동훈 대표가 주호영 부의장이랑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금 주호영 전 부의장도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강찬호 논설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친한계 관계자가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또 수성갑 자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아마 영남일보에서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한 대표가 이길 거는 수성갑이다라고 하시는 건 아마 데이터만 보고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그 말이 맞거든요. 데이터 지난주에 잠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지난주에 저희 방송 나와셔서 윤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뭐 데이터 뭐 여론조사 같은 거를 돌렸을 것이라고는 아니요, 제가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어떤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2차 자료죠. 선관위에 우리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데이터 그곳이 어느 정도의 정치 세력들이 분포하는 곳이냐. 역대 선거들 쭉 보고 앞으로 또 뭐 인구구성이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쭉 보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 같은 거 이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수성갑은 수성갑 얘기할 때 수성을도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 갑하고 을이 좀 많이 다르고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수성을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번 무소속으로 된 적 있잖아요. 20년도 때 이인선 후보. 그렇죠. 수성갑에서도 수성을에서도 주호영 대표도
주호영 그렇죠. 의장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예, 있죠. 그 무소속으로 2번 이인선 의원이 그렇게 된 건데 음. 그때 그 홍준표 대표만 보면은 이분이 처음에 창녕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표차가 2%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렵다 하는데 거기는 을이고 지금 주호영 의원은 원래 을에 계시다 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갑이다. 김부겸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쭉쭉쭉쭉 이제 보자 했을 때도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리포트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래도 수성 갑이 그런 식으로만 따진다면 삼자 대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거기가 조금 더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사신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 그럼 거기가 유망하니까 거기를 비게 해야 되겠네. 거기 있는 사람을 빨리 다른 자리로 가게 해줘야지 도와주자 해서 간다. 거기까지는 너무 나간 얘기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시 또 국민의힘 얘기를 좀 안 해볼 수는 없는데, 네. 자 장동혁 대표가 최근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를 할 때는 직을 걸고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광역단체장과 사퇴를 요구하는 네.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유효하지 않은 문제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반응이 없어 종결됐다라고 생각한다고 박상훈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어요. 장 대표가. 굳이 재신임에 대한 것에 요구에 대해서 반응을 하실 거면 뒤에 조건을 안 달았으면 훨씬 깔끔했죠. 그 뭘 걸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원조가 한동훈 대표라고 하시는데 그때 한번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고 그 도발을 한 쪽은 김의겸 의원인데 본인이 전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 정치공세하는 거니까 그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그 수사법을 쓴 거 하고 진짜로 걸고 하라 하는 거는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다른 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치단체장도 그렇죠, 포함을 그렇죠. 해서. 그러면 자해잖아요. 우리 의석수가 하나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요구한 사람이 만약 여러 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장 대표가 이기면은 여러 개의 의석이 날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럴 상황이냐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장 대표 얘기가 안 맞죠.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자를 어떻게 걸어요. 그 선거를 4년마다 한 번 해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뜻을 모아서 뽑아준 건데 그 자기가 스스로 어떤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이런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 마음대로 관두고 말고 할 그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대표로서의 인식으로는 불충분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난주 토요일이죠. 저희 그 간판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강적들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수도권 민심을 완전히 거스르는 지도부 노선 때문에 서울과 특히 경기도권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정말 힘들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맞는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당 지지율이나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우리한테 잊고 싶은 기억이긴 하지만 딱 8년 전, 그러니까 전 지방선거 때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때도 대통령이 저희 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두 번째 해에 맞는 그 다음 해에 맞는 지방선거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17년도에 하고 18년도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죠. 그런 분위기에서 치러야 하는 지방선거인데 다행히 서울시는 그래도 서울시장이 아직 저희 당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박원순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당협위원장이었던 강동구 같은 경우 자 대통령도 없어. 서울시장도 없어. 구청장도 없어. 국회의원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선거를 치르는데 당시 당대표 홍준표 선거가 6일 3이었어요. 6월 13일. 근데 그 전날 김정은 트럼프 뭐 싱가포르 회동 뭐 그렇게 있었죠. 예.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2명 뽑는 구의원 그러니까 1명씩 나눠 갔잖아요. 대부분. 거길 떨어지더라고 두 군데가. 네 군데에서 두 군데가 2등도 못해. 3등 막 몇백 표 차이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 구청장 25개 중에 하나 이기고 서초, 강남구도 졌어요 그때. 그리고 서울시의원 한 130명 될걸요. 그 중에 지역구 셋, 비례 셋 됐어요. 서울시의원을 6명 됐다고. 강남구 3명 되고 비례 3명 됐다고. 뭐 이랬다고요. 그렇게 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하고 지금 또 장 대표하고 또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또 장 대표하고 여러 가지 그 노선 차이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곳인데 서울시장 후보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유력한 오세훈 현 시장과의 장동혁 지도부하고 지금 계속 갈등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지방선거 전략이 좀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단 친한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친한계 입장은 지금 왜냐하면 이게 경선이 들어가야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을 7대3으로 하느냐 뭐 5대5로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았었지만 친한계 쪽에서는 7대3으로 하게 된다면 선거를 하지 말자는 거다 이런 비판도 있었었잖아요. 5대5로 정리된 네, 걸로 결국 아는데. 5대5로 정리가 예. 되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자, 경선은 어차피 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현 시장과 함께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여러 거론이 됩니다. 현재 지금. 시장 선거요? 네. 뭐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네. 뭐 나경원 의원 거론되고요. 신동욱 의원도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또 뭐 거론되고 또 윤희숙 전 의원 거론되고 그게 합니다. 자, 또 친한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장 경선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뭐 그런 의지를 필요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반대. 요새 좀 뜸해요 얘기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 방은 스탠스가? 의원실은. 네, 스탠스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출마 선언하실 걸로 전 예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이 지도부 차원에서 민다라는 전제하에 나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 상황에서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워낙 존재감이 있어서 나머지 두 분과 만약에 세 분이 경쟁을 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이 분위기라면 글쎄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전 같으면 그래도 오 시장님이 되죠. 5대5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는데 지금 당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당 지도부하고 충돌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걸 뚫고 이제 후보가 될 것이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틈을 예를 들어 신동욱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그 틈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다 좋은데요. 중요한 건 본선이잖아요. 당선되는 거. 후보직을 쟁취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면 본선에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 그것보다 저는 이제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그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뭐 중앙당에서 결정한다. 뭐 그걸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유심히 봅니다. 의미가 굉장히 커요. 50만 명 이상 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C급으로 이제 특례시가 100만 넘으니까 뭐 용인이나 뭐 창원이나 뭐 이런 데 있는데 성남도 거의 뭐 100에 가깝고요.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강서구, 서울에는 강동구도 아마 조금 더 늘어나면 49만 얼마일 거예요. 네. 거기는 아마 빠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달서구 뭐 이런데 여기를 중앙당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나갈 사람을 정한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뭐 친한계에서는 어느 후보에 대한 뭐 선호도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까지는 아직까지 정립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자체장인데요. 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들이 그래도 친한계 당협위원들이 서울에 꽤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친한계
도 있고 이제 당의 방침에 대해서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한 반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시장 선거도 있고 구청장 선거도 있고 구의원, 시의원 선거 다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나가지 않더라도 이 성적에 따라서 본인이 2년 후에 총선 때 나갈 수 있냐 또 나갔을 때 되냐 여부가 가려진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산가 탈출 급증 자료를 정면으로 반박을 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대놓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고의적 가짜 뉴스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러면서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옛 트위터죠 X에다가 이 자료를 인용한 이 칼럼들도 올려가지고 정말 질타 수준을 넘어선 비난이라고 해야 되나 공개적으로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한상의가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지 한 3시간 만인가요? 그래가지고 공개 사과를 하고 네. 산업통상부 장관 나서고 경제부총리 나서고 국세청장 나서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모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대한상의에서 낸 보도 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반응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뉴스를 더 보잖아요. 뭔데? 이러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00명, 그러니까 10억 이상 자산가잖아요. 그 중에 2,400명이 해외로 이주했다. 너무 많다. 이유가 뭐 상속세도 있고 뭐 한국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간다고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에게 한국이 우호적이지 않아서 내가 여기 있을 바에야 내 부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간다 이 얘기인데 네. 이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정에서 나온 얘기가 뭐 130명이 그렇죠? 130명이라고 국세청에서, 네, 국세청에서 얘기를 했죠. 예. 예. 130명하고 2,400명 10배 이상 거의 뭐 20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은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에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잖아요. 예민하다는 거죠. 예. 뭐 어느 지점일까요? 이 숫자보다는 내용이겠죠. 그렇겠죠. 고액 자산가가 한국을 탈출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더 천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적한 뭐 상속세 문제라든지 뭐 가업 승계라든지 고액으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대한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 상속세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과표가 30년 전 거잖아요. 96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자산 규모가 다 올라갔고 물가도 상승했으니까 당시에는 상속세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 거의 상속세는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상속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것도 상속세 세율이 세잖아요. 최고 50% 아닙니까? 그 구간별로 볼 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2주까지 생각하는 지경이 됐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야 이거 130명인데 2,400명이야. 이게 가짜 뉴스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건 글쎄요. 민주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치 공세라고 봐요. 민주당 내 상황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또 왜 웃으세요? 이게 또 보면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한 그 컨설팅 업체의 추계잖아요. 추정해서 예. 발표한 통계 자료고 그리고 상당수의 매체라든가 상당수 나라에서도 이 추계를 활용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예, 분석을 하는데 굳이 대통령이 이 통계를 활용해서 쓴 기사에 이렇게 과민 반응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런 보고서 제가 많이 써봤거든요. 그러면 쓰는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국세청에서 130명을 하면 그 자료를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외국에 연구하는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또 그걸 유료로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어요. 뭐 1년에 막 구독료가 막 억대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뭐 생각도 못한 자료들이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하는 거, 그걸 다뤄본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컨설팅 업체의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그 본인만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가 어디에 인용이 되고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야, 요거 있으니까 따왔다 요렇게 쓰진 않아요.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세청에서 우리 자료는 이건데 어떻게 외국에서 우리를 더 잘 알아?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그런 자료 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2,400으로 보는구나. 추계가 이렇구나.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서 국부 유출을 막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말을 길게 할 때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셔야죠. 우리 진행자님이 굉장히 해피해지죠. 그렇죠. 좋아요가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쓱 나한테 종이를 주고 그렇게 그렇게 뭘 심각하게 해요. 하는데 심각하게 하는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요.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얘기하면서 반박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 그래서 대한상의 쪽에서도 사과문까지 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통상부 장관, 교육부총리, 국세청장까지 딱 나섰고, 대통령은 철진한 떡밥 덥석문 보수 언론들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이라든가 정부한테 불리한 통계를 내는 이 기관들은 이거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대한상의 뭐 회장사 뭐 이런 데도 또 덜덜덜 떨 거고, 거기 대관 계신 분들 괜히 또 그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계속 윤석열 정부 공격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입틀막 정권이다. 입틀막 정권.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입틀막이지 뭐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 같은 거 아니에요? 왜 정권만 잡으면 이런지 모르겠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신경을 써봐야 되겠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토요일날 근무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봤는데 이게 속보가 막 뜨는데 아니 이게 지금 과연 지금 2026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 이민이나 갈란다 이런 말이 농담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 농담 가지고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몇 명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긁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 정권이 170석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국 당이랑 합치면 거의 18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율 또는 그 과표 그거 바꿔줘야죠. 현실화해야지. 그런 거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정치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자료 잘못됐고 이 자료를 인용한 언론들은 정말 뭐 떡밥을 문 거고 보수 언론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그건 정치 공세할 때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틀막 하면 정부의 좋은 자료만 계속 나올 텐데 우리가 얘기하면 되죠. 우리가 얘기하면 되지. 좀 좋은 자료만 계속 나올 텐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상속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제 주변, 제 나이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50대 중반이니까 본인 자녀들이 이제 거의 성인이 됐고 본인의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지금 자산 규모와 이걸 한국에서 계속 굴렸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거 다 생각하잖아요. 또 뭐 집, 보유세, 양도세 이런 생각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야 이거 여기 있으면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세제가 그렇게 그동안 왜 안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불합리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하는 친구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이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가업 승계하려면 조건이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느니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정권이 5년이라 우리가 영속성이 좀 적어서
5년까지만 하고 가고 5년까지만 하고 가고 이런 게 쌓인다는 문제도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기업 운영하고 여기 사는 사람은 5년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 정책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6만 채 얘기했을 때 네. 내용을 보자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착공이 28년입니다. 분양이 28년이 아니고 그럼 언제 분양하냐는 거예요. 다음 정권 때 할 거예요 아마. 거의 그렇게 봐야죠. 그걸 공급 대책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왜 보수 언론들 또는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옹호하느냐. 이런 정치 공세를 할 때냐는 거죠. 숫자가 나오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빌려서 하는 관계로, 네. 빌려서 하는 관계로 시간을 이제 좀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가야 합니다. 네, 가야 합니다. 가야 할 시간이 오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설 연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네. 주는 잘리는군요. 네. 예. 또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네. 또, 제가 스스로. 네? 제가 이상한 가기 전에 말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또 제가 다다음 주에 농담이 농담 같지 않은 세상입니다. 뭘 요즘에.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제가 훨씬 더 설 힘들 거예요. 연휴인데 뭘 자르긴 뭘 자릅니까? 정치적으로 설 제가 더 힘들 거예요. 네, 저 제명 직전이거든요. 예. 하여튼 잘 다녀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